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출근 시간인데 사람이 몰릴수록 지하철이 더 빨라지고 차가 쏟아지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눈앞에서 바뀌며 정체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도로 전체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흘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작은 접촉사고 하나면 도시 절반이 마비되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더 정확해지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교통관리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조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든 걸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튜 리드입니다. 실리콘밸리 교통혁신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도시가 가진 움직임의 패턴과 사람의 흐름을 분석하며 매일같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숨쉬는지, 어떤 순간에 멈추고 어떤 조건에서 더 부드럽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제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일종의 직업적 숙명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쉼없이 들여다봤지만 저는 늘 같은 질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왜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제 속도를 찾지 못하는 걸까? 왜 많은 도시가 비용과 기술을 쏟아 붓고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걸까? 그 질문에 확신을 주는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의실에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기록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 참고 자료로 생각하며 가볍게 보았지만 영상이 채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시선은 화면에 깊이 고정돼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의 중심부를 비추고 있었고 수많은 차량과 사람, 대중교통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버스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고 지하철은 정해진 간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각 구간이 서로 연결되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복잡한 도심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정렬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며 제 연구 인생에서 몇 번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알고 있던 세계가 조금씩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통 문제를 기술적 난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더 많은 신호 제어 알고리즘, 더 많은 자동화 장치, 더 복잡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상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잡함이 오히려 질서를 만드는 구조, 불규칙함 속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는 모습,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도시의 움직임에 흡수되는 장면이 그곳에는 존재하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의 모델에는 이런 움직임이 없을까? 왜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걸까? 미국의 도시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수많은 도로 확장 프로젝트, 신호체계 개선 사업, 대중교통 확대 계획을 시도했지만 예상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이동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높은 인구 밀도와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결론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팀원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일종의 동의 같은 것이 있었고 모두가 어떤 변화의 전조를 느끼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영상 속에서 보았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수백 가지의 가설을 머릿속에서 돌려보았습니다. 정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했고 현장에 직접 가서 도시가 움직이는 방식을 제 감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교통혁신센터의 빈 사무실에서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센터, 버스 지하철 네트워크, 시민 이동 패턴, 데이터 통합 방식까지 조사 범위를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제 노트에는 빽빽한 분석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그 흐름 속에 흡수되는가?
기술은 어느 단계에서 개입하며 어디에서 물러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긴 여정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니터 속 서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도시의 숨결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도시가 가진 독특한 호흡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이 넓은 홀을 지나며 시야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도 복잡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안내 표지판과 동선의 배열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죠. 저는 공항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정돈된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공항은 보통 일종의 혼란이 기본값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기본값이 완전히 다른 설정으로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도시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열차의 출발 간격은 일정했고, 승강장에서는 큰 소리의 안내 없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환승 장면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는 환승 구간이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이미 최적의 동선을 알고 있는 듯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안내하는 느낌이었고, 저는 이 구조가 어떤 설계 철학에서 출발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역 환승센터에 도착하자 첫 번째 장면보다 더 강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넓은 공간을 수천 명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고,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에서도 움직임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동선의 너비, 방향의 분리,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구조물 배치, 사람의 움직임을 가이드하는 경사가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체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술적 해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교통 시스템을 볼 때 항상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구조, 두 번째는 운행 시스템, 세 번째는 사람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본 흐름은 이 세 가지가 단순히 조화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움직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신호와 시간표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 속도까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관찰은 계속됐습니다. 도로의 차량 흐름은 예상보다 훨씬 정돈돼 있었고, 신호 체계는 차량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출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다시 움직일 때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교통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 경험을 우선순위로 둔 설계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흐름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이 흐름이 기술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두 요소가 결합한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도시는 미국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차이가 제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할지 알려주는 첫 실마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저는 긴 하루의 끝에서 잠시 눈을 감으며 이 도시에 담긴 숨은 규칙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통혁신센터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장소인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움직이는 듯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었죠. 관제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과 촘촘한 데이터 흐름이 제 호흡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수많은 도로, 지하철 노선, 버스 운행 상황, 보행자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모든 정보가 거대한 도시의 신경망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조정하는 하나의 두뇌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면의 작은 변화 하나도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대시보드 곳곳에는 알고리즘의 연산 결과가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신호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반영한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센터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구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관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차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대중교통의 운행 간격을 조정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밀집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세 가지 분석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로의 차량량이 늘어나면 인근 버스 노선의 배차가 자동으로 바뀌고 보행자의 흐름과 연동해 신호가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데이터가 제각각이며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어 통합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정보와 대중교통정보, 보행자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 교통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움직임은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작은 변화도 전체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원리였습니다. 이는 어느 하나가 완벽해야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이런 연결성 덕분이었습니다. 관제센터를 떠날 때쯤 저는 한국 교통의 중심을 조금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흐름의 배경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더 깊은 설계 철학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철학이 무엇인지 아직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도시의 움직임 속에서 일관되게 느껴지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단순한 관찰을 넘어 도시가 가진 감각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일정은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본 거대한 흐름의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특히 시민이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관찰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 시간대를 선택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도시의 문제는 이 특정 시간대에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이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가장 본질적인 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역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소음의 부재였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혼란스러운 느낌이 없었고 발걸음 소리만이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고 목적지 정보를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경사와 통로가 설계되어 있었고 이 작은 구조적 선택이 전체 흐름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열차는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멈췄고 승객들은 크게 밀리지 않고 승하차를 이어갔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열린 문 위의 표시, 바닥의 발 디딤선 올 오브 디즈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용하게 안내하고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제 연구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물리적 시스템의 정교함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규칙을 부담 없이 따를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에서 저는 한동안 승객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불편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근처에는 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 주었고 내부 좌석은 시야를 가리지 않는 구조였으며 이동 중에도 안내 메시지는 과하지 않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도시가 사람의 감각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도시의 지하철은 이동 과정 자체가 피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동 과정이 오히려 정돈된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환승할 때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환승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동선의 연결 방식이 매우 치밀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걷는 거리와 경로가 최소화되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 역시 버스의 도착 순서와 번호 기준으로 명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혼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맞춰 탑승했고 운행 간격이 일정하다 보니 서두르거나 경쟁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기술적 요소와 심리적 안정감이 결합된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동안 저는 한국 교통의 두 번째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도시가 사람에게 속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도에 도시가 맞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국 교통 시스템의 깊은 구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조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흐름을 직접 경험한 뒤 다음 일정은 도로와 신호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움직임을 유지하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죠. 저는 서울 도심의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배치된 관제 장비와 신호 제어 시스템을 관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교통량을 감지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이동 속도와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장비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도시에서도 일부 도입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데이터가 단순 수집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체계의 반응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차량이 몰리면 신호 주기가 즉각적으로 조정되고 다른 방향의 흐름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다음 신호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미리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 도시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간 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그 교차로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신호 주기는 여러 번 바뀌었고 그 과정이 차량 흐름의 부드러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빠르게 느껴졌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일 것입니다. 관제센터에서도 보았듯 이 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의 물리적 상황을 감지하는 단계, 두 번째는 대중교통의 운행 상황을 반영하는 단계, 세 번째는 보행자의 흐름과 안전을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방식은 도심의 흐름을 정교하게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대에 특정 도로의 밀집도가 높아지면 버스 전용 차로의 신호가 우선적으로 조정되고 지하철 열차 간격도 함께 조정되며 도보 통행량이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알고리즘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특히 감탄한 부분은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구조였습니다. 담당자는 교차로 주변의 사고나 급작스러운 차량 증가 같은 변동 상황이 생길 경우 시스템이 우선순위를 재설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는 도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차나 지연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도시가 혼란을 스스로 흡수하는 구조였고 이 원리는 미국 교통 시스템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은 사고 하나가 도시 전체의 흐름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흐름 유지라는 기준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니 제가 느낀 인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을 잘 활용한 도시가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감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신호는 강제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차량이 가진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선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의 분석을 마치며 도로 위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들까지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술의 기원과 그 철학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제어 기술은 효율만을 이야기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더 깊은 목적을 품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목적은 언제나 사람의 경험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한국 사회의 어떤 요소에서 비롯됐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며칠간 조사하면서
저는 이 도시가 움직이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조금씩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는 구조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관제 시스템은 분명 훌륭했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교통의 본질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사 일정은 한국의 도시 정책과 설계 철학을 연구하는 팀을 만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도시의 교통 체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의 심리적 피로도를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느끼는 긴장감, 지연됐을 때의 불안, 목적지까지 움직이며 겪는 작은 스트레스 올 오브 디즈가 시스템 설계의 핵심 자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미국식 방식에 익숙해 있었기에 이 접근은 제게 매우 생소했습니다. 미국 도시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시스템의 효율을 최우선으로 두었지만 한국의 관점은 효율 이전의 사람의 감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책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전에 경험한 여러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의 구조, 환승센터의 동선, 버스의 배치 방식, 신호체계의 조정 올 오브 디즈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된 요소였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흐름을 선호하며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었죠. 저는 도시 설계가 이렇게 철저하게 심리적 흐름을 고려하는 방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여러 도보 구간을 직접 걸어보며 이 철학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만드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순간 신호가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기다림이 필요 이상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우선 구간에서는 차량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완화되었고 좁은 골목에서는 사람의 흐름이 먼저 확보된 후 차량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한국 도시가 가진 일관된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도시가 사람에게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 이것이 제가 그동안 찾고 있던 한국 교통의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도시 설계 연구팀은 세 번째 단계의 개념을 설명하며 한국 교통 시스템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감각적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구조, 두 번째는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흐름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움직임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묘한 감정의 정체를 이해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도시가 조용히 정렬되는 듯한 감각이었죠. 그날 밤 저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이 철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도시의 외형을 구성하지만 철학은 도시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가진 힘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그 정교함을 사람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설계자의 의도였습니다. 저는 다음 조사에서 이 철학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서울 도심 한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바로 그 현장 근처에서 도로 흐름을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국 도시에서라면 작은 접촉 사고라도 금세 정체로 이어지고 그 혼란이 연쇄적으로 다른 도로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가 예상하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 주변에서는 차량들이 조금씩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 저하는 혼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처럼 보였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는 즉각적으로 바뀌었고 사고 방향과 반대편의 흐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설명받았던 알고리즘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장면을 처음 본 순간이었죠. 차량의 흐름은 단절되지 않았고 사고의 충격이 흐름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도시는 사고를 흡수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현장 옆에서 잠시 머무르며 저는 보행자 흐름도 함께 관찰했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의 보행자 신호는 자동으로 조금 더 길게 조정되어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짧게 유지되어 전체 이동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줄어든 쪽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의 신호가 먼저 바뀌어 대중교통이 늦어지지 않도록 했고 버스는 일반 차량보다 먼저 도로를 빠져나가며 흐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고 후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은 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뒤이어 오는 차량들은 계속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고의 영향이 도시 전체에 퍼지기 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관제 시스템은 사고 발생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차원을 넘어 도시가 위기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사고 지점의 도로는 거의 원래 흐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왔고 차량들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복원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들은 시스템의 3단계가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개입한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이었고 이런 구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흐름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지 않았다면 절대로 구현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연구 일정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의 저력은 평상시의 질서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는지, 그 복잡한 연산 구조 속에 어떤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바로 이 구조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던 날, 저는 숙소방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교통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가 보고 있던 것은 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움직임은 단순한 연산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택의 연속이었고 이 선택이 쌓여 지금의 흐름을 완성한 것이었죠. 저는 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도시 곳곳을 걸어다녔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교통 시스템이 가진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버스와 지하철, 도로 시스템이 서로 다른 구조임에도 일관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동을 중심에 두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된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맞물리며 도시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관마다 다른 철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흐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분리보다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철학의 차이는 제가 이곳에서 이해하게 된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는 사람의 하루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질 때 비로소 사람의 삶이 안정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도시 설계 연구팀이 말했던 심리적 피로도라는 개념도 실제로 도시를 걸으며 더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구간에서도 스트레스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환승이나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율이 좋아서가 아니라 도시가 사람의 감각과 속도에 맞춰 조용히 정렬되는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미국 도시의 구조와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 중심의 사고에 익숙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하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도시를 설계하는 사고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본 흐름은 미래 도시가 가져야 할 방향의 한 예시이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치에 대한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요. 사람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람의 감각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시가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철학을 실리콘밸리에 가져가 다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로 도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기준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 그 원리가 새로운 흐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는 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